왕을 죽여라. 그 말은 아주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 조선의 왕이 된 아이.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궁녀 하나가 쫓겨납니다. 사흘 뒤 죽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라집니다. 왕은 그때 처음 느낍니다. 이 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문서는 사라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기록은 바뀝니다. 전하, 이 일 위험합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 하지만 함경도로 좌천되었사옵니다. 단 한 번 움직였을 뿐인데 그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로이옵니다.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붓을 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왕이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23년 뒤 단 한 사람이 그 글을 읽어냅니다. 이건 충신의 기록이 아닙니다. 죽은 왕이 남긴 진실.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2살 왕의 즉위일이었습니다. 근정전 섬돌 아래 문무백관이 일렬로 엎드렸고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처마 끝을 감돌며 흩어졌습니다. 붉고 금빛 찬란한 골룡포를 걸친 소녀는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너무 컸습니다. 어깨가 흘러내릴 듯했고 옷깃 사이로 가는 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옷은 아직 저 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의 이름은 이호였습니다. 선왕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승하한 지 사흘 만에 대전에 앉혀진 아이였습니다. 세자로 책봉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고 정무를 배운 날보다 글을 베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세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이호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유병헌이 편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 하나 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권력을 쥔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이 필요 없어진 눈. 전하, 먼저 수렴청정의 절차를 논하여야 하겠사옵니다. 이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 배웠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마마께서 발 뒤에서 정사를 돌본다는 것. 그러나 글로 아는 것과 그 말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뜻인즉 왕이 되었으나 왕 노릇은 아직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호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크게 말하려 했으나 이미 말은 끝나 있었고 유병헌은 이미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공손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속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버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딱 한 번 재어보는. 대비 조 씨는 그날 저녁 이호를 불렀습니다. 편전이 아니라 자경전이었습니다. 대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호가 찾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소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듯 왕이 대비에게 걸어 들어가는 것. 그 구조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경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여러 켜져 있었고 대비는 긴 의자에 기대어 이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쉰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 주름이 적었습니다. 늘 무표정했기 때문입니다. 웃지 않으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호는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앉거라. 이호가 앉았습니다. 피곤하겠구나. 괜찮습니다. 어마마마. 거짓말을 벌써 배웠느냐? 차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말이다. 대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내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버지도 그랬다. 내가 특별히 억울할 것은 없느니라. 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는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리 못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 물음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소년왕은 그날 밤 용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를 이호는 즉위 첫날 깨달았습니다. 왕의 하루는 그 무엇 하나 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모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궁이 안내했고 내관이 뒤따랐으며 승지가 문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이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옥새를 찍거나 침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호가 무언가를 묻거나 의견을 내면 신하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받들겠다는 말은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듣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호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편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관도 상궁도 승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좌를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나무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금빛이 되어 있었고 용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러나 막상 손끝에 닿는 감촉은 그냥 나무였습니다. 차가운 나무. 이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곧 내관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은 싸울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조선의 왕은 자신의 용상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즉위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좌에 앉는 자세도 처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여전히 승지가 먼저 검토했고, 인사는 여전히 유병헌의 손을 거쳤으며, 대비의 발은 여전히 편전 한쪽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험, 이호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사소한 일에서였습니다. 형조 판서 교체 건이었습니다. 전임 판서 이덕노 리더라우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고, 유병헌이 후임으로 자신의 문색만 생긴 박태수포 타이조를 전거했습니다. 이호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 번 읽었습니다. 공란에 옥새를 찍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걸렸습니다. 이덕노는 한 달 전 경연에서 이호 앞에 앉아 글을 읽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호가 군법에 관해 엉뚱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신하들이 에둘러 넘기는 사이 이덕노만 똑바로 답을 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이호는 내관 최석을 불렀습니다. 30 중반의 내관으로 선왕 때부터 편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호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넉 달 사이에 알았습니다. 이덕노 판서의 병세가 어떠하냐? 최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듣기로는 가벼운 병환이라 하옵니다. 가벼운 병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호는 옥새를 찍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유병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전하, 형조판서 교체의 건이 아직 미결이옵니다. 알고 있소. 나라의 일은 지체됨이 없어야 하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이호는 유병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병헌도 이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이호는 결국 옥새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깊었습니다.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수라간에서 쫓겨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고 궁 안에서 별다른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궁녀가 죽었습니다. 궁 밖으로 내쳐진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병이라 했습니다. 이호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최석이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잠깐 스쳐 지나간 나인 하나가 다른 나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이호가 창 너머에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덕이 언니가 같다더라.
어째서? 쉬. 조용히 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호는 그 짧은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쫓겨나고 사흘. 죽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호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왕이 승하한 것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경연에 나왔던 사람이 다음 날 자리에 누웠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인은 급성 풍증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호도 그때는 어렸고 슬펐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호는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덕로는 병이 났고 덕이라 불린 궁녀는 죽었고 선왕은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들이 연결되는지 아닌지 이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궁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장 깊은 균열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해 가을 무과에 급제한 젊은 장수 하나가 선전관으로 입궁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26,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반듯한 얼굴이었고 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궁 안에서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어느 날 야간 순시 중 이호와 단둘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규정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야심한 시각에 홀로 걸으심은 위험하옵니다. 과인이 이 궁 안에서 위험할 것이 있겠소.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나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전하, 말해보시오. 선전관의 직분을 넘는 말씀이옵니다만 들을 것이오. 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조의 옥사 중 하나가 조용히 다쳤사옵니다. 지난달의 일이옵니다. 수라간 궁녀의 죽음과 연관된 자가 있었으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서가 사라졌다 하옵니다. 이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하더냐? 소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형조의 낮은 서리 하나가 술에 취해 흘린 말이옵니다. 그 서리는 지금 어디 있소? 강민준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알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호는 혼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쓰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붓을 들었습니다. 먹이 번지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종이 위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유병헌.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 조씨.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제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적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어야 통제하기 쉬워서였습니다. 제가 식었습니다. 편전은 조용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제 13살이 되어 있었고 그 눈 안에는 더 이상 처음의 막연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즉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호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조금 컸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궁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어린 왕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려 했습니다. 어리다고 믿어야 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리게 보이기로 했습니다. 경연에서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라상에서 음식 투정을 했습니다. 가끔은 낮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눈을 뜨고 귀를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 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왕 노릇을 못하는 왕이 처음으로 왕답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호가 한 것은 사람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아니, 드문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습니다. 이호는 그 사실을 감정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슬프거나 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호가 주목한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내관 최석.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호가 넌지시 던지는 말에 항상 정직하게 멈추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 앞에서만큼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호는 알았습니다. 강민준. 복도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 이후 이호는 그를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두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궁녀 소은이었습니다. 21살로 친박 나인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았으며 어디서나 있는 듯 없는 듯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호가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궁녀는 유병헌의 외가 쪽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편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쪽으로 기울지 않는 사람은 궁 안에서 드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호는 이 사람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호가 처음 움직인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병조의 군정 문서를 직접 열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승진은 당황했고 유병헌은 은근히 만류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실 필요 없이 신들이 정리하여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이호는 웃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요. 경연에서 군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실제 문서를 보면 더 잘 이해되지 않겠소. 유병헌은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문서가 열람되었습니다. 이호는 사흘에 걸쳐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느릿느릿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 수도 인근 군영의 지휘관 5명 중 3이 지난 2년 사이에 교체되었습니다. 모두 유병헌의 문생이거나 그와 혼맥으로 이어진 사람들로. 둘, 교체된 전임 지휘관 중 1명이 지방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라 기록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호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잘 배웠소.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가 한 것은 강민준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석을 통해 조용히 밤의 후원 한쪽에서 만났습니다. 선전관이 야간 순시 중에 왕과 마주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호는 그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사라진 군관의 행방을 알 수 있겠소. 강민준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위험한 일인 것은 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이요. 할 수 있겠느냐고. 강민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후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아보겠사옵니다. 절대 직접 나서지 마시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명심하겠사옵니다. 이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다가 멈추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답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겠소. 강민준이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어긋났습니다. 강민준이 움직인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최석이 창백한 얼굴로 편전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냐? 강선전관이 형조에 불려갔사옵니다. 이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붓을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군영 주변을 사적으로 탐문하였다는 혐의이옵니다. 사적으로? 예. 이호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보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움직인 것을 누군가 보름 만에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호의 손이 닿은 곳 어딘가에 눈이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지금 어떠하냐? 문초를 받고 있다 하옵니다. 이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서야 하는가? 왕이 직접 나서서 풀어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호가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유병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왕이 개입했다는 증거. 수렴청정 중인 왕이 독자적으로 군영을 탐문했다는 것. 그것은 대비를 움직이는 명분이 됩니다. 이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을 포기했습니다. 사흘 뒤 강민준은 함경도 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문초 끝에 경솔한 행동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했습니다. 어떤 문초였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라상을 물렸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끔 수라를 거르는 일은 있었습니다. 최성만이 상을 물리면서 잠깐 이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같이 아프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은이 처음 이호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 며칠 뒤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이호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물러나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전하, 이것은 소인의 직분 밖의 말씀이오나. 말해보아라. 영의정 대감댁에 드나드는 의원이 있사옵니다.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의원은 내 의원 소속이 아니옵니다. 이호가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소인의 오라비가 그 댁 근처에서 약방을 하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계속 살펴볼 수 있겠느냐? 소은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렇게. 그러나 이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었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궁 안에는 눈이 너무 많았고 이호의 손은 너무 짧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왕의 힘은 없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호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 번 꺼질 때까지 다시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없이 봄이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아이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생겼고 입술을 자주 꾹 다물었습니다. 경연에서 스승들이 가끔 멈칫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의 질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엉뚱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유병헌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소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석에게 물었습니다. 최석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침방에서 비단을 훔쳤다는 혐의로 궁에서 쫓겨났사옵니다. 이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흘 전이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알렸어야 할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최석 주변에도 눈이 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은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유병헌 댁에 드나드는 의원이 독초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 그 의원이 선왕승하 직전에도 궁 근처를 드나들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파고들기 전에 소은은 사라졌습니다. 이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최석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최석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열이 심하다 했습니다. 편전에 나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호는 문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통해 짧은 말을 전했습니다. 조용히 쉬어라. 오래. 뜻인즉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호 곁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최석이 그 뜻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석은 그 뒤로 편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배정된 내관은 얼굴이 반반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유병헌이 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호는 그 내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직접 처리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이호는 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경전 문 앞에서 이호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비는 이호를 보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무슨 일이냐? 이호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선왕의 승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대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뜬금없지 않습니다. 이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왕승하 전후로 궁 안팎에서 여러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형조의 문서가 지워졌습니다. 군영의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대비는 잠시 이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 대비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낯선 물건을 집어드는 것처럼. 이호야.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왕의 이름을. 이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왕과 대비의 대화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슨 소용이냐? 알면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잡을 것입니다. 대비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비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호를 내보내는 몸짓이었습니다. 이호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다 멈추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편전에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분해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쳐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비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인 척했지만 이 구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유병헌과 대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척했지만 이호가 아무것도 못하는 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이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짐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울고 나서도 계속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세였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이는 과로라 했습니다. 보약을 지었습니다. 이호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몰래 버렸습니다. 누가 지은 약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호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더 짙어졌습니다. 입술에 혈색이 없었습니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호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뒤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한다는 것. 이호는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촛불 하나 앞에 앉아서 붓을 잡는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로 온 내관은 왕이 밤마다
글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병헌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글 공부처럼 보이게 썼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석이 나타났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데 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이호는 꾸짖으려다 말았습니다. 왜 왔느냐? 전하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소인이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사옵니까? 이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천에 싼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작은 도자기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원에게 부탁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독을 중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옵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이호는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하느냐? 독이라고. 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최석이 이호와 눈을 똑바로 마주친 것이. 전하, 이미 늦었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버티셔야 하옵니다. 이호는 그 병을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도 차가웠습니다. 두 가지 차가움이 잠깐 겹쳤다가 흩어졌습니다. 고맙다. 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 물러나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전하, 무엇이냐? 소인은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돌리지 않으면 또 울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가라. 문이 닫혔습니다. 편전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은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써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월이었습니다. 이호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축하는 있었습니다. 형식이 있었습니다. 백관이 절을 올렸고 수라상에 특별한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은. 이호는 그 자리에 앉아 웃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몸은 겨울 내내 나빠졌습니다. 최석이 가져다 준 병에 약이 얼마간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이가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과로이옵니다. 심화가 쌓이셨사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이도 알고 이호도 알았습니다. 다만 둘 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이제 하루 중 절반을 자리에 누워 보냈습니다. 경연이 줄었습니다. 문서가 줄었습니다. 유병헌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왕이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궁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숨 쉬는 이호는 오히려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봄이 오기 전 이호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밤마다 써왔던 것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검문서였습니다. 충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유병헌의 공을 칭송하는 글이었습니다. 대비의 은혜를 기리는 글이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감사하며 승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 적을 안심시키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검문서의 글자들 사이에 특정한 글자만을 이으면 다른 문장이 나타나는 구조였습니다. 이호가 석 달에 걸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 10번째 글자. 그것만을 순서대로 이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왕의 독살, 날짜와 방법, 관련된 의원의 이름, 유병헌이 군영을 장악한 경위,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과 마지막 행방, 그리고 대비가 알면서 침묵했다는 것. 이호가 넉 달에 걸쳐 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소은이 전해준 것, 강민준이 목숨을 걸고 알아낸 것, 최석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 것, 이호 자신이 문서 사이에서 발견한 것,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독의 열쇠였습니다. 별도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호가 어릴 때 쓴 글씨 연습책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번째 글자가 진실을 말한다. 그 책은 이호가 6살 때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선왕이 직접 사준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오래된 아이의 물건이었습니다.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그 책이 살아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호는 알았습니다.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걸렸습니다.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좌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어좌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었습니다. 즉위하던 날 처음 느낀 그 감촉이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은 몸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을 세웠습니다. 골룡포의 어깨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로잡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궁 안이 고요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병헌도, 대비도, 독도, 문서도,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날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 최석이 들어왔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데 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랬습니다. 이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최석은 이호의 얼굴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호가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보아라. 최석이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문서 2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 하나가. 충신들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는 내관에게 넘겨라. 승하 후에 공개될 것이라 하면 된다. 반드시 유병헌의 손에 들어가게 하여라. 최석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들어라. 이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유병헌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가 안심한다. 안심한 사람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 보관한다. 증거로 쓰기 위해. 그것이 함정이다. 최석이 천천히 알아듣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낡은 책은 내가 가져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내 자식에게 전하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여라. 언젠가 이 나라에 이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쓰일 것이다. 최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전하, 울지 마라. 예. 나도 안 울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알았습니다. 이호는 최석을 내보낸 뒤 다시 어좌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문서에 넣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종이에. 나는 지지 않았다. 다만 먼저 끝났을 뿐이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호는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병환으로 승하하시니 재위 4년이었다. 어리고 총명하였으나 오래 살지 못하였음을 신하들이 슬퍼하였다. 유병헌은 그해 국장을 주관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예법에 맞게, 그리고 왕이 남긴 충신들의 기록을 받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왕이 마지막까지 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자신의 서재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유병헌은 죽었습니다. 권력은 그의 아들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했고 새 왕은 달랐습니다. 어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왕은 오래된 것들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유병헌의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 묶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충신들의 기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사관 하나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칭송의 글이었습니다.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었습니다.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리듬이 맞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느껴졌습니다. 10번째 글자.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10번째 글자. 두 번째 10번째 글자. 세 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관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늙은 내관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이름이 최석이었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귀가 어두웠고 등이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사관이 낡은 책을 내밀었습니다. 최석이 평생 품고 다닌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병헌의 일가는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비의 이름은 실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선왕의 묘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묘 앞에 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긴 글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봄이 왔습니다. 이호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늘 아래 꽃이 피었습니다. 궁의 담장 너머로 누가 심은 것도 아닌 꽃이 해마다 그 자리에서 피어났습니다. 왕은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긴 방법으로 이겼을 뿐이었습니다.